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기본적인 갑골 문자 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갑골 문자를 다루는 이유는 제가 제 책을 쓰면서 동양 철학의 근원부터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썼는데, 갑골 문자라는 것이 단순히 그림처럼 글자를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고대의 철학이 담겨 있고 그 철학들이 주역의 철학과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갑골 문자를 꼭 알아야 주역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문적으로 철학의 기원과 본래 의미를 밝히고 그 변천 과정까지 논하려면 갑골 문자를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갑골 문자들이 제 책의 중간중간에 나오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갑골 문자들은 제 책의 가장 앞부분에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부분의 글자는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책을 보시면 쉽게 읽힐 것이고, 여기선 사람 인자와 입구자 및 그와 관련된 글자들만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자와 구자는 가장 기본적인 동양 철학적 개념이 담긴 글자이므로 매우 중요한 글자들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람 인자를 보겠습니다. 사람 인자는 사람이 허리와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선 옆모습을 선으로 표현한 글자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옆모습으로 사람을 표현한 것에는 동양 철학의 기본적인 음양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성 혹은 여성 등의 음양 중 반쪽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체의 반쪽이라는 의미에서 옆으로 선 사람의 반쪽 모습으로 사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음양은 서로 상대적이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사람 인자 두 개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개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령 사람 인자가 서로 등을 지고 바라보고 있으면 배자가 되어 서로 등지는 의미가 되고, 사람 인자가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서로 친밀한 것을 뜻하는 비자가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뒤를 따른다는 뜻에서 쫓을 종자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서로 등을 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더 크고 다른 사람이 더 작으면 힘이 있는 권력자가 노비를 제압한다는 의미를 지닌 니자가 됩니다. 이때 더 큰 사람을 표시하는 좌측의 인자는 사람 인자와 비슷하지만 보다 엉덩이를 더 뒤로 빼고 무언가를 깔고 앉은 듯한 모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는 오늘날에는 시체를 의미하는 시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원래 시체의 뜻이었던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깔고 앉아 자신이 자리를 주장한다는 뜻에서 주장하다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는 곳을 의미하는 거자에도 시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점유한 집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자신이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낼 때 시동이라고 불리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제단에 올라가 앉는 고대의 제사 습관 때문에 이 시자가 죽을 사자에도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시자에 시체의 의미가 파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자는 주장한다는 뜻의 시자와 반대되는 사람을 넣어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반대하면서 그를 막고 저지한다는 뜻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억압을 당하는 사람은 상대보다 더 허리를 숙이고 낮춘 자세의 모양을 보이고, 현대 글자에선 비자로 나타납니다. 상나라 때의 갑골문에서는 니자만 독립적으로 보이는 것은 발견된 것이 없고, 이 우측의 글자처럼 옆에 벼 화자가 붙은 니자가 보이고, 전국시대의 초나라의 주간에서 니자는 이렇게 좌측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니자는 비록 두 사람이 등을 지고 있지만 두 사람이 매우 가깝게 붙어 있고 한 사람이 순종적으로 굽히고 따르는 뜻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가깝고 평화롭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한자에서는 같은 글자가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음양은 영원하지 않고 음이 다하면 양으로 되고 양이 다하면 음으로 변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음양이 서로 변화가 가능하므로 이 사람 인자가 서로 180도 뒤집어진 채로 마주하고 있으면 화자가 됩니다. 이는 본래는 아직 2차 성징이 뚜렷하지 않은 어린아이에서 각각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지닌 성인으로 분화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나중에 천간지지의 신자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인들은 사람을 구분할 때 대인, 소인 등을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상나라 때 소인은 노예 이외에 노동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평민 계층을 일컫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소인은 주로 신분이 낮지만
노예보다는 높은 평민들을 일컫는 말이고, 대인은 신분이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로 시작했으나 점차로 신분이 높고 낮음보다는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품이 높은 사람이란 음양의 치우침이 없이 널리 공평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사람을 뜻하고, 소인이란 음양의 치우침에 집착해서 편협한 사고를 하고 사람을 널리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역에서도 종종 나오는 대인이란 이렇듯 중도에 맞게 음양을 널리 포용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마땅한 지도자는 바로 이러한 대인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양에 치우치지 않은 대인을 나타낸 글자가 바로 정면을 똑바로 보고 선 사람을 형상화한 클 대자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선 사람의 모습을 클 대자라고 만들었으며, 이는 음양의 치우침이 없이 사람들을 널리 포용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반쪽의 측면만 나타낸 것은 음이나 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소인, 정면을 나타낸 것은 음과 양을 두루 포용하는 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가 이렇게 허리와 무릎을 굽히고 절을 하기 직전의 자세로 있는 것은 그 신분이 높지 않은 보통 사람들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인을 중앙에 두고 양쪽에서 두 소인이 마주보고 있는 글자는 낄협자입니다. 현대의 글자 모양도 클 대자 양쪽 옆구리 부위에 각각 사람 인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는 소인이 양쪽에서 대인을 끼고 보좌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보좌하는 의미보다는 무언가를 중앙에 끼고 잡아둔다는 의미로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인을 중앙에 두고 양쪽에 소인이 서로 등을 지고 있는 글자는 인할 인자입니다. 인자는 본래는 1번과 같이 옷 의자 안에서 대인이 위로 나오는 모양을 형성화한 글자인데, 여기서 옷은 보금자리나 터전을 상징합니다. 즉 자신을 길러준 보금자리에서 성장한 대인이 이제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나아가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인자는 무언가를 이루는 근원이나 원인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인을 뜻하는 클 대자가 아닌 사람 인자가 보금자리와 터전을 상징하는 옷 의자 안에 있는 글자는 의지할 의자가 됩니다. 즉 보금자리 안에서 그 터전을 의지하면서 자라온 소인이 대인으로 성장해서 밖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옷 안에 있는 동안의 옷은 그 사람이 의지하는 터전이 되는 것이고, 밖으로 나갈 때는 그를 그렇게 키워준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날 인자가 우축의 글자처럼 서로 등을 진 사람인 배자의 중간에 클 대자가 오는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때는 이 배자가 중앙에 큰 사람을 끼워놓고 못 움직이게 하던 것을 풀어주는 이미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음양은 상대적인 것이고, 대인이 나와서 음양을 다 포용한다고 해도 그와 또 상대되는 다른 관점의 대인이 나와서 서로 대립하면서 보다 더 큰 범주의 음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본래 음과 양은 각각 분화되어서 음 안에서도 또다시 음과 양의 차이가 생기고, 양 안에서도 또다시 음과 양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을 나타내는 대자와 상대되는 대인을 대자를 거꾸로 180도 뒤집은 모양으로 나타내었는데, 이것이 바로 거스를 역자입니다. 대인은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의 사람을 뜻하기도 하니, 대와 역은 서로 반대되는 조직이나 국가의 수장을 상징합니다. 한 국가에서는 기존의 대인을 몰아내는 반역을 통해서 새로운 대인이 새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기존의 대인의 입장에서는 반역이므로 거스르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대인인 역은 새 시대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 해당하는 대인이 땅 위에 바로 선 것을 나타내는 글자가 설립자이고, 이 립자를 180도 뒤집어서 새 시대의 새로운 주인이 땅에 우뚝 선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가 신자입니다. 이 신자는 새 시대의 새 주인이므로 새로운 신자도 신자 옆에 권력을 상징하는 도끼 근자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한편 도끼가 아니라 볼 견자가 들어가면 친할 친자가 됩니다. 이때 본다는 것은 왕이 백성들을 돌본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주역에서도 풍지관계에서 보다는 뜻의 관자가 왕이 백성을 돌보거나 하늘이 사람들을 돌본다는 뜻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관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의미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의미가 모두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돌보기 때문에 친할친은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사람들과 친밀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도 좌우를 바라보는 방향이 반대인 두 사람으로 파생되는 글자들을 만들었듯이 립과 신도 서로 결합해서 새로운 글자로 탄생합니다. 립과 신이 합쳐진 글자는 바로 렵이라는 글자인데, 이는 양 국가의 주인이 서로 가운데 선을 맞대고 대치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양쪽이 서로 가운데 막힌 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으면 양쪽 다 움직일 수 없으므로 렵자의 의미는 무언가를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의미로 파생이 되고 죄인을 묶는 수갑과 같은 의미로 나타나게 됩니다. 잡을 집자나 갚을 보자에 나타나는 렵자가 바로 무릎을 꿇은 죄수의 손을 묶어둔 수갑의 의미로 나타납니다. 간혹 대자와 역자 사이에 가로선이 없는 형태로 나오기도 하지만 양쪽의 인물이 서로 대치하고 있어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잡을 집자나 갚을 보자에 나오는 렵자가 주나라 때 글자에서는 다행히 행자로 변형이 되어 나타납니다. 렵자와 행자의 차이는 립자와 신자 사이에 있던 중간의 땅을 상징하는 선이 아래에 거꾸로 선 신자 쪽으로 내려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양쪽이 대치하던 중앙선을 아래의 신자에 해당하는 인물이 넘어 들어가서 승리한 것을 암시합니다. 양쪽 중간의 선이 중을 상징했다면 아래의 신이 중을 얻은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중을 얻었다는 것은 왕의 권력을 얻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승자의 입장에선 승리했으니 다행인 것이고, 패자의 입장에서는 비록 패하긴 했지만 목숨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므로 여기에 다행이라는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같은 글자인데 상나라 때의 엽자에서 주나라의 행자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이유는 주나라가 상나라의 입장에선 반역자이지만 결국 주나라가 승리하고 중을 얻었다는 상징적인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몰랐던 철학과 역사가 담겨 있고, 이런 해설들은 중국 책들을 찾아봐도 찾아보기 힘들고 해와 달의 노래 주역에서만 볼 수 있는 해설들입니다. 이번엔 입구자의 갑골문을 보겠습니다. 구자는 그릇 안에 무언가 담겨있는 모양을 형성한 것인데 그 안에 담긴 것은 물입니다. 물이 반이 조금 넘지만 가득 차서 넘치지 않을 정도로만 쌓인 것은 고대인들이 생각한 중도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중도란 이쪽과 저쪽의 중간이란 의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중도는 안을 가득 채우면서도 약간 여유가 있어서 넘치지 않을 정도의 채움을 뜻합니다. 중도를 넘어 지나친 것은 물이 그릇을 넘어가서 밖으로 넘쳐나는 것이고, 물이 그릇의 중간을 넘어간 것을 중도에서 지나쳤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의 표면 아래 중간 부분에 작은 가로선 하나를 더 그으면 위에는 길고 아래는 작은 선으로 이루어진 글자가 생기는데, 이 글자는 아래 하자의 갑골문으로 아래를 향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입 구자는 그릇이나 구멍의 이미지도 되지만 사람의 입의 이미지도 됩니다. 사람의 입에 물이 있는데 거기에 아래 하자를 더하면 물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되고, 이것이 달 감자의 본래 이미지입니다. 마시기 좋은 물이 사람의 몸 안으로 중도에 맞게 적당히 들어가는 것이 바로 달다는 말의 기원입니다. 반대로 이 위에 작은 선을 하나 더하면 생기는 글자는 윗상자입니다. 입구자에 윗상자가 생기면은 이는 그릇 안의 물이 밖으로 향해 차 올라간다는 뜻이고, 사람의 입에서 무언가가 밖으로 나간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구자에 윗상자가 더해진 글자는 사람의 입에서 말이 밖으로 나아가는 말씀 왈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릇이나 둑 안의 물과 사람의 마음속의 말이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같은 이미지로 보고 표현한 것은 사마천의 사기에도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다음은 사기 주본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서주 말기 려왕에게
신하인 소공이 간언하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물을 막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물이 막혔다가 터지면 사람이 반드시 여럿이 다치게 됩니다. 백성도 그와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물을 다스리는 자는 둑을 열어 물길을 이끌어 흐르게 해야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그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분명히 둑과 사람의 입을 같은 이미지로 보고 물을 막는 것에 말을 막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고로 구자가 사람의 얼굴 부위에 놓이면 특히 사람의 입 모양을 강조한 머리 모양이 됩니다. 가령 하품 흠자는 이 구자를 옆으로 뉘어서 꿇어앉은 사람이 입을 벌리고 하품하는 모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릇 안에 물이 꼭대기까지 차오르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구자와 같은 사각형 모양이 되는데, 이는 본래는 정이라는 글자입니다. 물이 꼭대기까지 차오른 상태이므로 경계의 의미도 있고 꼭대기의 의미도 있어서 여기에 머리 혈자가 붙으면 정수리 정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득 찬 것은 단단함으로 2번 근문처럼 안을 새까맣게 칠해서 속이 가득 찬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득 찬 것은 단단해지고, 이는 물이 얼은 단단함이나 금속의 단단함과도 통하므로 정이 단단한 금속의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음 빙자는 정자가 상하로 2개가 쌓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정을 2개 쌓아서 빙을 만든 이유는 빙자의 다른 형태인 2번 근문에서 암시되어 나타납니다. 이 빙자는 숫자 6의 근문이 상하로 겹친 것입니다. 1년은 12달이고 이는 6달이 2번 반복된 것입니다. 정은 오행상으로 여름에 해당하여 양기가 가득한 것을 상징하므로 얼음이 꽁꽁 언 얼음 빙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6을 2번 반복하면 12월이 되고 비로소 겨울이 되므로 얼음 빙의 이미지와 맞게 됩니다. 정은 가득 채운 것이므로 실하다는 의미와도 통합니다. 그래서 설문에서 정을 설명하면서 여름에 만물이 모두 가득 채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득 찬 것은 단단함으로 예기 원령에 대한 주에서 정현이 이때 만물이 모두 강대해진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한편 가득 찬 것은 끝까지 다 자란 것이므로 성명에서는 정은 건장합니다. 만물이 모두 정장하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자는 본래 둥글거나 네모난 모양이었는데 점차로 아랫부분이 뾰족하게 쉼표처럼 변하고 점점 그 아래 뾰족한 부분이 길어지면서 오늘날처럼 아래로 긴 수직선이 생기게 됩니다. 후에 그 진나라 때 소 전체의 모양은 다음과 같이 숫자 6자 아래 긴 수직선이 나오는 모양으로 변형이 되고 오늘날에는 6자 모양이 평평한 수평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6이라는 숫자는 앞서 빙자에서 설명했듯이 여름에 양기가 왕성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양기의 특징은 위로 상승하는 것인데 그 상승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내려오게 되므로 끝까지 도달하고 이제 내려오기 직전이라는 의미를 그 아래 수직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원래 이런 의미를 담은 글자는 종교할 교자라고 따로 있습니다. 정자가 점점 변화되면서 교자와 비슷한 모양으로 변하고 그 의미도 교자처럼 변해갔지만 그 핵심 의미는 안에서 양기가 가득 찬 것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편 정은 사방에 둘러싸인 크고 작은 공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래 궁과 같은 글자에서는 집 안에 작은 방들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편 보다 큰 읍이나 국가의 경계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때는 구자와 정자가 혼용이 되어 나타납니다. 정복할 정자는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네모난 경계가 상징하는 읍을 정발하러 나아가는 발을 표현한 글자인데 어디서는 1번처럼 정자로 나타나고 다른 곳에서는 2번처럼 구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편 이 구자는 구멍의 의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슬플 애자는 옷 의자 안에 이 구자를 넣어서 옷에 구멍이 난 것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옷에 구멍이 나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슬플 정도는 아닌데 왜 슬프다고 했을까요? 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묻을 때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을 형이라고 불렀고 이하 석기에서는 형을 술이라고 하면서 이는 옷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로 옷에 구멍이 난 것은 죽음의 이미지와 연결이 되고 사람이 죽으면 슬프기 때문에
구멍이 난 옷에 슬프다는 뜻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이걸 보는 눈이 오는 글자는 경자입니다. 설문에서 경은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구멍난 옷이 죽음을 상징하므로 죽음을 바라보니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이므로 멀다는 뜻의 원자도 이렇게 죽음을 상징하는 애자에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착자가 붙어서 멀 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구자는 이러한 구멍의 의미에서 파생되어서 텅 비었다는 의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본래 구자는 가득 차지도 않고 텅 비지도 않은 중도의 덕을 강조한 글자이지만 옷에 난 구멍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무언가 빈 허전한 공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이를 상자에서도 보입니다. 이를 상자는 뽕나무 상자의 나뭇가지에 여러 개의 잎 구자를 붙여놓은 것인데 이는 뽕나무 잎들이 벌레를 먹어 구멍이 난 것 혹은 잎이 다 떨어져서 빈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은 잃는다는 뜻도 되고 죽음의 의미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뽕나무는 본래 상나라를 상징한 글자였습니다. 주역의 효사에서도 뽕나무가 상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이를 상자가 주나라로 가면 나무의 뿌리 부분에 이와 같이 없을 망자가 붙어서 나오는데 이는 상나라를 상징하는 뽕나무의 뿌리가 없어진 것을 표현하면서 상나라가 망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잎 구자는 그릇의 모양도 되므로 이것이 여럿이 모인 품자를 제사에 쓰는 여러 가지 제기들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동영상에서 설명한 신령스러울 영자에 나오는 둘 혹은 세 개의 잎 구자도 하늘의 기호제를 드릴 때 쓰는 제기들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늘을 향해 기원하는 여러 사람들의 입이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가 달도 차고 기운다고 표현하듯이 물도 그릇에 차오르고 기울면 다른 그릇이나 바닥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달 월자는 입 구자를 옆으로 기운 모양과 매우 비슷하기도 합니다. 입 구자나 달 월자에서 양쪽으로 선이 약간 삐져나와 있는 것은 그 모양이 가변적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입 구자는 그릇 안에 물이 차올랐다가 비워지는 것이 가변적인 것이고 달 월자는 달의 모양이 둥글게 차올랐다가 비워지는 것이 가변적이라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실 달은 태양의 빛이 차고 기우는 것이지만 지구상의 물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바로 달의 인력으로 지구의 물이 하루에 2번 차고 비워지는 조석 현상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과 물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고대인들도 그 글자 모양에서 이러한 철학을 담아 놓았습니다. 물을 대표하는 주역의 꾀는 감꾀인데 감꾀에서 습감이라고 하며 반복되는 감이라고 강조한 것도 하루에 2번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조석 현상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물이 차고 기울는데 세상의 물의 총량은 일정하므로 어디선가 물이 빠지면 다른 곳에는 물이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렇듯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이 이동하는 것을 하나의 그릇에서 다른 그릇으로 물이 이동하는 것으로 대표해서 상징한 글자가 바로 우리가 주역이라고 할 때의 역자입니다. 역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술이나 물을 따라주는 것에서 하사하다는 뜻으로도 쓰였지만 본래는 보다 광범위한 물의 이동을 상징한 철학적인 글자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하늘이 지구의 인간에게 덕을 하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시대가 바뀌어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왕조로 변화하는 것 또한 역입니다. 고로 역이란 물의 흐름을 통해서 변화의 법칙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음양 오행과 역이 모두 이러한 물의 이동 법칙을 탐구하면서 얻어낸 당시의 과학 이론이자 철학 이론인 것입니다.